국제수지 이해와 활용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자, 가정에서 가계부 쓰니? 민주, 용돈 출납부 이런 거 쓰냐? 진짜? 오, 대박. 자, 근데 그게 쓰는 사람이 있니, 진짜? 아, 쉽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 안 써요. 써, 진짜? 지우, 진짜 써? 써? 아니, 우리 집사람도 가계부 안 써요. 우리 집사람도 가계부 안 쓴다고. 어? 선생님이 매달 생활비를 일정 금액 생활비를 계속 꾸준히 주죠. 그럼 돈 관리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집사람이 하는 거야? 선생님, 야,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생활비를 고스란히 매달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튼 매달 얼마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좀 학원 좀 힘들어. 만약에 힘들어. 생활비 좀 줄여볼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네가 딴 데 가서 돈을 더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렇죠. 생활비를 줄일 생각은 없니? 라고 물어보면 생활비를 줄일 생각은 1도 없어. 더 벌어와. 라고 아주 선생님을 강하게 키우지.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그 돈을 좀 많이 벌어오라고 선생님한테 늘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우리 집사람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건 그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못 사? 돈이 부족한가 보지. 더 벌어와. 행복을 살 수 있어. 산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수지표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국제수지표가 되겠죠. 국제수지표죠. 자, 국제수지표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뭐였냐면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그죠?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나와? 자본 등 요거죠. 모든 경제적 거래에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수지표예요. 이제 국제수지표의 개념인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들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일정 기간을 언제로 잡느냐야.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라고 했죠. 통상 1년. IMF에서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대외 거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오고 있는데 현행 국제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와 라고 했죠. 일정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거주자 비교되는데 경상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으로 분리된다라고 했죠. 국제수지표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니?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수지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국제수지라고 해요. 금융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금융계정에서 자산은 거주자가 투자한 금액이 자산이에요.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금융계정은 자산과 부채로 기록이 되겠죠. 금융계정은 자산과 부채로 기록됩니다.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어디에서?
자산 항목에는, 자산에서는 이걸 기록한 거고요.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창합한 순부채 증가액을 뭘로 기록한다?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금융계정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라고 해서 금융계정에서 자, 잘 봐. 순자산 증가액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순부채 증가액 나갔지? 금융계정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봐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뺀 거겠니? 뭐에서 뭘 뺀 거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겠지? 이렇게. 국제수지표에서 기초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제수지표에 대한 나와 있는 항목인 거야, 항목. 그치? 일정 기간 동안 1년. 거주자, 비거주자는 뒤에 나와요. 여기서 상품과 서비스, 자본 등 나오죠? 그래서 얘는 상품과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상수지가 되는 거고, 자본은 자본수지. 그리고, 이제 외국에 투자한 건 자산. 또 외국인에게 갚아야 될 건 부채. 이거는 금융계정으로 나타나는 거고, 1년이잖아, 1년. 기록이 1년이기 때문에 자산 항목에서는 순자산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부채 항목에서는 순부채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기록한 거야. 그래서 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빼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만 잠깐 볼게요.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거. 자본수지는 자본의 이전 등. 금융계정에서는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금융계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것이고, 금융거래는 자산 항목에서는 순자산 증가액, 부채 항목에서는 순부채 증가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뺀 게 뭐가 된다? 본문에 뭐가 되니? 뺀 게 금융계정 순자산이 되는 거야. 이게 항목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것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뺀 게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는 거고, 오류는, 약간의 오류는 무시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국제수지표 세 가지 뭐 있다고? 첫 번째 무슨 수지? 경상수지. 무슨 수지? 자본수지. 그 다음 뭐? 금융계정. 금융계정은 다시 자산하고 부채 항목으로 구분되죠? 자산 항목이 들어갈 거, 부채 항목이 들어갈 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금융계정 순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국제수지입니다. 다음.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거래는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거래잖아. 그럼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 거야. 누구를 거주자로 보고 누구를 비거주자로 볼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결정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기서 거주성은 이제 거주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국적이 아니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누는 건 국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야. 통상적으로 개인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보는 거야. 즉, 거주성 의미가 개인이 1년 미만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한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는 거주자는 뭐라는 거? 국적보다는 여기까지 볼게요. 개인의 경우야. 거주성. 개인은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거주자가 되는 거야. 거주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개인일 땐 이래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업이죠.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얘는 1년 이상이고 있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를 거주자로 본다는 거야.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개인하고 기업이고요. 뭐에 대해서? 거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거주자, 비거주자를 거주성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거주성이면 그 다음에 뭐가 봐야 되겠니? 소유권의 변동을 봐야 되겠지? 자, 이건 거주성이었고요. 소유권의 변동 봅시다. 기업의 예야.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에서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볼게.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B국에 설립했죠? 등기가 어디 있어? B국에 있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 본사에 있다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한다는 거야. 왜? B국에 등기하고 법인격을 취득했으니까 이런 비거주자로 분류한다는 거지. 또한 갑시다.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상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니?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야. 동그라미 칠까? 소유권 변동.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아까 거주성하고 소유권 변동이라고 봤잖아. 거주성은 1년 이상 활동하거나 기업은 법인격을 획득하면 돼. 근데 이거 소유권 변동은 뭐냐면 거주자야. 확실하게 거주자가 됐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여행을 가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뭐 출장을 외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갖다 팔았어. 그치? 팔았단 말이야. 그럼 이익이 생길 거잖아. 이걸 누구 걸로 보느냐? 거주자 걸로 보느냐? 비거주자로 보느냐 하면 거주자 걸로 본다는 거야. 왜? 소유권이 변동됐거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 즉 비거주자의 소유권이 거주자가 갔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얘도 상품 수출입에 해당한다는 거야. 경상수지로 잡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서는 국제수지에서 대외 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거지. 그러면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이 따져야 된다는 거야. 거주성이라는 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고, 두 번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제적 거래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두 가지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거주자는 개인이면 1년 기준, 기업이면 등기와 법인격을 취득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소유권만 변동이 일어나면 그것도 수출입에 본다는 거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뭐에 대해서 알아봤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국제수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세 번째 문항 가볼까? 자, 한 국가가 1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거래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지. 외환이라는 얘기는 달러를 내가 얼만큼 갖고 있냔 말이야, 거주자들이.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라는 거. 대외 지급 능력이라는 건 뭐니?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겠지?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지. 그래야지 지급 능력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급 능력이 좋아지려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야 돼? 적자가 나야 돼?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거야? 많이 샀다는 얘기야. 내가 돈이 많다는 거야.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수출에 흑자를 했다면 내가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대외 지급 능력이 커졌다라고 본다는 거야, 이게. 다시 가볼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거래를 했지.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생기겠지. 물건을 많이 샀다면 외환 보유고가 적어질 테고, 물건을 많이 팔았다면 외환 보유고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 이건 대외 지급 능력과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지.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와 달리, 이건 국제수지표에서 위에, 그치?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정리하겠지.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금융 자산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할 대외금융 부채 및 대외금융 자산에서 대외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라고 말했지. 얘는 국제수지가 아니라 국제수지표가 아니라 뭐가 되겠니? 얘는 국제 투자 대조표가 되겠지? 얘 네모 쳐야 되겠죠? 얘는 국제 투자 대조표가 될 거야. 여기에 기록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니?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대외 금융자산. 두 번째는 대외 금융 부채.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의 잔액. 이렇게 되겠지. 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대외 금융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 있는 나의 주식, 내가 외국 주식을 샀잖아. 그게 대외 금융자산인 거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외 투자한 거. 내가 외국에 투자한 거. 이게 대외 금융자산이야. 투자한 거. 그럼 얘는 뭐냐?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부채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야. 외국인이 투자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주식, 외국인이 산 우리나라 주식,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개에서 우리가 투자한 거랑 외국인이 투자한 거랑 빼. 그래서 대외 투자 금융자산에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서 대외 금융부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을 빼. 그러면 순대 금융자산의 잔액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게 많아야지, 여기서 지금 어떤 게 많아야지 대외 지급 능력이 커질까? 대외 금융 자산이겠죠. 얘는 내가 결국 뭐 할 돈이니까, 내가 받을 돈이니까. 받을 돈이 많아야 돼. 그치? 근데 얘는 대외 금융 부채는 내가 뭐 할 돈이니? 갚아야 될 돈이잖아. 갚아야 될 돈보다 받을 돈이 많아야지 지급 능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되었을 때 지급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을 때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국제투자 대조표예요. 국제투자 대조표에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 자산 및 여기는 자산 및 부채, 아니 잠깐,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야.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제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는 거지. 연말에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작성하는 거야. 얘는 연말에 작성하는 거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국제투자 대조표에서는요, 금융자산 및 부채 연초 잔액, 그러니까 연초에 얼마큼, 잔액은 얼마고, 자산은 얼마고, 부채가 얼마 있는지, 여기에서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이 있지,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는 거야. 이제 연말 잔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서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요인이 나옵니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적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야. 얘는 뭘 통해서? 얘는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 실제 경제적인 거래를 한 거야. 물건을 사고 팔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게 거래야, 거래. 이게 거래 요인.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돼요. 간단하죠. 그렇잖아. 내가 물건을 샀으면 내 돈이 나가야 되잖아. 실제 거래니까. 내가 외국에 돈을 투자하면 내 돈이 외국으로 나가잖아. 이런 것들이 거래 요인이야. 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나 부채 가치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실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수반되는 거. 이게 거래 요인이야. 그죠?
상품을 사고 팔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되겠지. 그러면 비거래율이 뭐냐? 비거래율은 국가 간 자금 이동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안 돼.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한 경우야. 자, 예를 해볼까? 경제적 거래는 없었지. 밑줄에 볼게.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야. 자, 이것들이 어떤 경우인지 얘기를 해볼 때 내가 가격을 올려버린 거야. 그냥. 그럼 올라간 거잖아. 그치? 아니면 환율이 변동이 생긴 거야. 나는 물건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환율 변동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비거래 요인. 가봅시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라는 뜻이야. 첫 번째가 환율, 두 번째가 가격, 그 다음에 그 외의 기타 변동이 되는 거야. 이게 비거래 요인이야.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된대. 특정 통화를 기준통화겠죠?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기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 및 가격 변동, 이 중에서 가격 변동만을 말해. 환율 말고 가격 변동. 환율 이외에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가격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말한다라는 거지. 이게 봐봐. 가격은 어떨 경우에 올라락 내리락 하지?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니? 가격은 뭐와 뭐에서 결정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세계적으로 그 물건이 유행하게 되는 거야. 그럼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인 거야.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죠?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나가서 김치 볶고 열나 먹었어. 김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어. 그래서 김치값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인 거야. 그래서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지금 앞에서는 국제 수지표였지.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국제 투자 대조표인 거야. 국제 투자 대조표는 뭐와 뭐로? 대외 금융자산 투자한 거, 대외 금융 부채 외국인이 투자한 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의 금융자산의 잔액 이렇게 보이는 게 국제 투자 대조표야. 국제 투자 대조표는 연초하고 연말을 비교해서 잔액이지. 잔액이 나타나는 거야. 거래 요인하고 비거래 요인에서 발생한 거야. 거래 요인은 실제 경제적인 거래,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 없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변동이 되는 거. 여기는 환율, 가격 변동, 그리고 그 외의 기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가격 변동은 환율 변동 이외의 가격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걸 가격 변동이라고 부른다라고 부르겠죠. 여기서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봐? 아, 이해하고 있었어? 그런 뜨거운 눈빛으로 선생님을 보지 말아줘. 자, 요거만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는 국제투자대조표 구성 및 국제투자대조표는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국제수지표와 달리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연말 시점에서 잔액을 보여주는 거야. 거래를 보여준 게 아니라 잔액을 보여주는 거야. 국제투자대조표를 통해 알 수 있는 항목,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얘는 투자한 거, 외국인이 투자한 거. 여기서 얘를 빼면 순대금융자산.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면 금융자산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본다라고 했죠. 외국에 많이 투자를 했다면 내가 받을 돈이 많은 거잖아. 이렇게. 국제투자대조표 작성 방법.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을 작성한다는 거죠. 연말 잔액이라는 거야. 국제 수지표는 거래되는 항목, 거래되는 과정을 다 기록한 거라면 얘는 연말 기준에 잔액을 작성하는 거지.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이 나오죠. 거래,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수반돼. 하지만 비거래 요인은 실제 경제적 거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수반하지 않아. 환율 변동, 가격 변동, 기타 변동이 있는데 이때 가격 변동은 환율 변동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해. 이렇게 되겠죠? 자, 국제투자 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평가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왜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기록했다면 그건 환율을 바꿔야 되잖아. 국제간의 거래 이동이니까. 기준통화로. 자, 이렇게 되는 게 여기는 뭐에 대해서? 국제투자대조표의 기록이죠. 앞에는 국제수지표고 여기는 국제투자대조표. 이렇게. 앞에 거는 국제수지표는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거고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 잔액을 기록한 거고 이 차이가 좀 있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얘에서 거의 다 왔어. 자,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아까 앞에서 말했지. 국제수지표는 이제 국제수지표 이제 금융계정만 보자고. 금융계정은 아까 금융계정이 뭐였지? 항목 한번 볼래? 다시. 금융계정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금융계정에 뭐가 있어? 자산. 자산에는 뭐가 들어나 있지? 아니 읽어봐. 자산을 읽어봐.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이지. 그 얘랑 뭐랑 똑같아? 국가 투자 대조표에서 뭐랑 똑같니? 대외 금융 자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교해 주는 거야. 그러면 국제 수지표에서 금융 계정은 투자 주식이나 뭐에 투자한 금액이잖아.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한 절량 통계라는 점에서 이들 간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들 간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국제 수지는 무슨 통계? 유량 통계.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무슨 통계? 절량 통계라는 거야. 유량 통계와 절량 통계야.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 유량 통계와 절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물을 상상해 보자. 고인물하고 물을 틀었을 때를 상상해 보자고.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욕조는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있는 50리터의 물이 절량이 되고 유입되는 분당 5리터의 물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량은 쌓인 양, 유량은 분당 들어오는 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국제투자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는 거야. 그지? 비거래 요인이 뭐였죠? 환율이라든지 또는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럼 물건을 실제 사고 판 것만 기록된다고 했을 때 두 시점 간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비거래 요인에 대한 변동이 없다고 본다면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개념상 동일하다라는 말이죠. 여기는 말하는 건 개념상 동일한다는 거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게 아니니까 개념상 동일하다라고 본 거죠. 자, 얘는 유량 통계요. 분당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거 얘는 쌓인 게 얼마냐 이런 뜻이야.
그죠? 근데 거래 요인이 없다면 분당 들어온 금액이 다 합쳐지면 그게 뭐가 되니? 저량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개념상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비거래 요인인 거야. 1년에 50m가 들어왔어, 여기에. 그치? 쌓인 것도 50m야. 개념상 똑같지? 근데 여기에 비거래 요인이야. 환율이 뛰어서 50m의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국제수지표랑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 근데 비거래 요인이 없다면 1년간 50m 들어왔다. 1년간 쌓인 게 50m가 똑같은 거죠. 개념상 동일하다라고 본 거죠. 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말고 그 밑에 나오는 금융계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금융계정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금융계정 개념 다시 한번 봐봐. 금융계정이 어디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문단에 금융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니 결국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융인 거잖아. 이게 금융계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국제수지표에서 대외금융자산 봐봐. 대외 투자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대외 금융 투자한 금액이야. 투자한 금액이니까 여기 주식이나 채권이랑 같단 말이야 결국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단.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얼만큼 외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따진다고 했죠.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 외환 자산의 축적 이거에다가 대외 금융활동 채권 투자한 거 투자 성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어. 요게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로 해서 결정돼. 얼만큼 대외 금융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또 두 번째는 얼만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느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정이 되는데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얘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했다 하더라도 대외 금융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부진하면 순대의 금융재산이 감소한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증가했지만 성과는 감소했지.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 대외 지급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단 말이야.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뭐게? 대외 신인이야. 뉴페이스야. 이거야? 믿을 수 있다. 신뢰도겠죠. 믿을 만한 인지도. 하락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그러니까 얘네 나라가 좀 믿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돈을 뭐 하겠니? 빼가겠지. 그럼 달러가 어떻게 되겠니? 바깥으로? 달러가 빠져나가지. 그럼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 줄어들지. 그럼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 낮아져? 올라가. 왜? 항상 얘기하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간다는 얘기는 달러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 수요가 급증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봐도 되고. 또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늘 얘기했어. 가치는 희소성이 나가. 달러를 많이 빠져나가면 달러가 귀해져.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거지. 환율이 환율이 상승해야지.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는 뭐 할 수 있다는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돼.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라는 거야. 자, 대외 지급 능력은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단 말이야. 이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얘가 안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금융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냐? 중요하다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옆에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요. 대외 지급 능력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 축적, 여기에다가 금융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도 대외 금융활동의 투자 실적이 부족하면 순대 금융자산이 감소해요. 그죠?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되죠?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쟤네한테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대외 신인도가 하락돼. 믿을 만한 게 좀 못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게 되지. 그렇게 되면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어떻게 돼? 하락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 더불어, 즉 경상수지와 더불어서 금융 영역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이제 대조표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앞에서부터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여기는 첫 번째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두 경제적 거래를 종합한 거야.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적까지 싹 다 들어가지.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경상수지, 물건의 수출이,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그 다음에 자본수지, 자본의 이전, 그 다음에 금융계정, 외국에 투자한 거 또는 투자 받은 거. 금융계정은 자산과 부채로, 자산은 투자금액, 부채는 외국인 투자하는 거. 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자산은 순자산 증가매으로, 부채는 순부채 증가매으로 나타내고요. 얘네들은 금융계성 순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어디에서 뭘 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금융계성 순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하는 게 국제수지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얘는 국제수지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수지표에서 1년에 이제 이거 너무 오래 열받았나 보다. 얘. 좀만 버텨줘. 대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이야. 거주자는 개인은 1년, 기업은 어떤 국가에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돼서 법인격을 획득했냐. 이런 것들이겠지. 요거 되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도 팔더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소유권이 이동된다면 걔는 국제거래로 본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소유권 변동이 반땅이었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다음. 앞에서는 국제수지표였다면 여기서는 국제투자대조표야. 국제수지 중에서 뭐에만 해당하는 거니? 금융자산의 투자와 부채만 여기는 포함시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국제투자대조표는 일단 첫 번째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대외금융자산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한 거. 대외금융부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투자한 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대 금융자산의 잔액이 기록되는 거고, 이게 국제투자대조표고,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 잔액을 하는 거야. 연말의 잔액 기준이죠.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인해서 얼만큼 가치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잔액으로 기록하는 게 국제투자대조표야. 비거래 요인, 거래 요인 나와 있죠. 실제적인 거래,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비거래 요인은 국가 간 실제적 경제적 거래가 없고요.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가격 변동 그리고 기타로 세분하게 되죠. 첫 번째 환율은 말 그대로 환율이 오른 거고,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달라졌을 때만 가격 변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기록됐고요. 또 그래서 이제 국제수지표하고 국제투자대조표의 차이점인데, 국제수지는 유량 통계야.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거래 시점에,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하나만 해줘. 거래 시점에다 하이라이트 하나만 해주라. 얘는 거래 시점에서. 그래서 유량 통계야. 하지만 국제투자대조표는 저량 통계야. 어느 시점에서? 연말 시점에서. 연말 시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요걸 하기 위해서 욕조에다 물을 태우는 거야. 유량 통계는 분당 몇 리터 이렇게 되는 거고, 저량 통계는 다 채운 다음에 총 남은 게 얼마나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량 통계하고 저량 통계하고 개념상 동일할 수는 있어. 어떤 경우만 빠진다면, 비거래 요인만 뺀다면 개념상 동일해. 왜냐하면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양 정해진 이거잖아. 그거 1년 동안 남아있는 잔액 똑같지.
근데 이제 만약에 비거래 요인이 들어가 본다면 환율이라든지 가격 변동에서 가치가 달라지지 그렇게 된 것만 없다면 국제 수집표 중에서 금융 계정하고 국제 투자 대조표 사이는 개념상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자, 이처럼 대외 지급 능력은 경상수지와 대외 금융 활동을 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이 돼. 경상수지가 흑자 났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에 적자가 난다면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저 나라에다 잘못 투자했다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 믿음이 떨어져. 신인도가 감소해. 그러면 외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돈을 어떻게 돼? 빼가게 되지. 그럼 외환이 쑥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는 산업 경쟁력, 즉 경상수지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금융 경쟁력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